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야기 들려주는 엄마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옹고집전. 옛날에 옹고집이라는 마음씨 나쁜 부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부탁하려고 옹고집 내 대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늙은 종이 나와 딱하다는 듯이 스님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스님, 이 집 어른이 얼마나 심술쟁이인데요. 시주는커녕 스님이 몰매나 맞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때였어요.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워?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옹고집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지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웬 거지야? 시주를 부탁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복을 받습니다. 스님은 공손히 말하며 옹고집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옹고집은 스님의 시주 주머니를 땅바닥에 내팽겨 쳤지요. 주머니에 든 쌀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스님은 흙이 묻은 쌀을 주워 담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스님은 절로 돌아와 지프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팔뚝만한 허수아비였지요. 스님은 허수아비를 향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허수아비는 순식간에 옹고집으로 변해버렸어요. 긴 얼굴에 주걱턱, 그리고 눈썹 사이가 먼 것이 바로 낮에 본 옹고집과 똑같았지요. 어느 날 밖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옹고집을 보고 머슴이 놀라며 말했어요. 방금 안방에 계셨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밖에 있었는데. 진짜 옹고집이 마당에 선 채 머슴과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가짜 옹고집이 마루로 나왔어요. 아니, 넌 누구냐? 두 옹고집은 손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난 옹고집이다. 옹고집은 둘 다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며 똑같이 대답했지요. 그때 며느리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아버님은 머리 한가운데 흰머리가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 옹고집은 망건을 벗어 흰머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두 옹고집의 머리 한가운데 똑같이 흰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관가에 가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대해 말해보아라. 사또의 질문에 진짜가 대답하였어요. 저는 옹씨 집안의 아들 옹고집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지. 이번에는 내가 말해보아라. 라고 하며 사또는 가짜를 가리켰어요. 저는
무관을 지낸 옹씨의 자손이고 아내의 성은 최씨입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을 말씀드리자면 곡식이 2,000가마, 말이 6마리, 남자 가죽신이 6켤레가 있습니다. 작은 물건까지 일일이 외우는 가짜 옹고집을 보니 사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임이 틀림없다. 한편 사또는 진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가짜 놈을 얼른 잡아서 내쫓아라. 사람들은 진짜를 끌어내어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놈들아, 내가 진짜란 말이야.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대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에서 쫓겨난 옹고집은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 결국 동냥을 하게 되었답니다.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거지가 어딜 들어오는 거냐? 사람들은 밥을 주기는커녕 욕을 하며 옹고집을 내쫓았어요. 그는 길바닥에서 자고 동냥에서 얻은 찬밥을 먹으며 몇 년을 지냈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옹고집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다시 부자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꼭 도와줘야지. 이제 옹고집은 옛날의 옹고집이 아니었어요. 착해진 옹고집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옹고집은 그리움을 참다 못해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지요. 아니, 이 가짜가 또 왔네. 머슴들은 옹고집을 잡아 때리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주인 마님의 비명소리가 났지요. 에구머니, 이게 뭐야? 마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머슴들은 옹고집을 마당에 그냥 둔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니, 이게 뭐야? 웬 허수아비지? 안방의 병풍 앞에는 사람의 팔뚝만한 허수아비가 옹고집의 옷 위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럼 이 허수아비가 그동안 우리 주인님 행세를 해왔단 말인가?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진짜야? 사람들은 우르르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비록 차림새는 형편없었지만 진짜 옹고집임에 틀림없었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진짜 옹고집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후 옹고집은 앞장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수레의 유래. 여러분은 혹시 이웃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고사떡을 보내왔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떡을 조금씩 떼어서 멀리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지방에 따라서 던질 때 하는 말이 다른데 고수레, 고시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말이 생기게 된 까닭을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의 성을 따서 고시네라고 불렀지요.
고시네는 워낙 가난해서 좋은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자갈밭을 일구어 논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나빠서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넘치고 조금만 가물어도 바닥이 쩍쩍 갈라졌답니다. 그래도 착하고 부지런한 고시네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땅에다 묵묵히 농사를 지었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잘 사는 날이 꼭 올 거야. 넉넉지 않은 살림에 굶는 날도 많았지만 고시네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고시네는 비가 안 오면 땅이 마를까봐 큰 냇가에서 물지개로 물을 퍼날라 논에 부었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올 가을에 추수를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고시네는 빨리 벼가 있기를 기다리며 고픈 배를 달랬어요. 그러나 벼가 다 자랄 무렵 나라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지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냇물도 말랐어요. 들판의 벼들도 타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고시네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고시네와 마을 사람들은 얼른 비가 와서 이번 농사가 잘 되기만을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끝내 가뭄 때문에 흉작이 되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럭저럭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워낙 가진 것이 없었던 고시네는 그만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도 없이 외롭고 불쌍하게 죽은 고시네를 묻어주었어요. 무덤은 고시네가 농사짓던 땅에 만들어졌지요. 그러고 나서 한 해, 두 해가 흘렀답니다. 그 마을은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마을 사람들은 늘 가난했지요. 그리고 먹고 살기에 급했던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불쌍한 고시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지요. 고시네의 무덤에는 잡초가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무덤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몇 년 동안 돌보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마을에 살던 김영감이 밭을 갈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날따라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김영감은 그늘을 찾았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그늘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다가갔지요. 여기 좋은 그늘이 있었군 그래. 김영감은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았지요. 그곳은 바로 고시네의 무덤자리였어요. 김영감은 점심을 먹으려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래, 맞아. 여기가 고시네 무덤이었지. 김영감은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입에 가져가려던 숟가락을 멈추었어요. 고시네, 미안하네. 사는 게 바빠서 자네를 잊고 있었네. 앞으로는 가끔씩 자네를 생각하겠네. 저승에서는 굶지 말게나. 그러고 나서 김영감은 숟가락에 있던 밥을 무덤가에 던져주었어요. 그 후로 김영감은
집에 고사가 있을 때마다 고시네를 생각하며 그의 무덤 쪽으로 떡 한 점을 던져주었지요. 고시네, 떡 좀 먹게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해 가을, 다른 집의 농사는 형편없었지만 오직 김영감네만 풍작이었어요. 추수가 끝난 그날 밤, 김영감은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김영감, 나네. 아니, 자네는 고시네 아닌가? 꿈에 고시네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시네는 인자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네. 자네가 떡을 떼어준 덕분에 이젠 저승에서도 배가 고프지 않다네. 고시네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앞으로 자네 농사는 내가 돌보겠네. 그 이후로 김영감네 농사는 해마다 풍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꿈이려니 했던 김영감도 차츰 고시네가 한 말을 믿게 되었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김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죽은 고시네를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농사를 잘 돌보아 달라는 뜻에서 고시네 하면서 떡 한 점을 던지곤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낸 후 고사떡을 먹을 때마다 고시네 또는 고수레를 한답니다. 고수레란 고시네의 발음이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술사의 모자. 어느 마을에 재미있는 서커스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제주가 끝난 후 마술사가 무대로 나왔지요. 마술사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속에 손수건을 넣었어요. 잠시 후 마술사가 모자를 거꾸로 들고 힘껏 흔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손수건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어디로 간 거지? 구경 온 아이들은 신기한 듯 마술사를 쳐다봅니다. 마술사가 빙긋 웃으며 모자를 지팡이로 톡톡톡 3번 두드리자 신기하게도 없어졌던 손수건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모자 안에 장미꽃과 비둘기, 토끼를 넣고 거꾸로 흔들었어요. 역시 모자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술사가 지팡이로 톡톡톡 모자를 3번 건드립니다. 이윽고 없어진 물건들이 모자에서 튀어나옵니다. 마술이 끝난 후 마술사가 인사를 하자 손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칩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마술 모자에서 나온 손수건과 장미꽃을 손님들을 향해 던집니다. 구경하던 손님들은 그것들을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마술사는 빙그레 웃으며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날 마술사의 공연을 본 도둑은 그 모자가 탐이 났어요. 참 편리한 모자군.
저것만 있으면 도둑질하기가 아주 편하겠는걸. 그날 밤 도둑은 서커스단의 천막 안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천막 안에는 마술사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의 새장 안에는 낮에 보았던 비둘기와 토끼가 자고 있었지요. 마침 잘 됐군. 마술사의 베개 옆에는 모자와 지팡이가 있었어요. 바로 저 모자야. 도둑은 베개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모자를 훔쳤어요. 모자를 손에 넣은 도둑은 그 길로 부잣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지요. 도둑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답니다.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도둑은 먼저 서재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시계를 모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시계는 모자에 넣는 순간 사라졌어요. 참 재밌는걸. 다음은 무얼 훔칠까? 이번에는 안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큰 장롱 속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도둑은 눈에 띄는 값비싼 물건을 모두 모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갑, 반지, 진주 목걸이. 정말 신기한 모자야. 도둑은 너무 기쁜 나머지 엉덩이로 춤을 추면서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자고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나와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멍멍. 쉿, 조용히 해. 그래도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에이, 이 녀석도 집어넣자. 도둑은 강아지를 모자 속에 집어넣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지요. 그때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깬 집주인이 맨발로 길거리까지 뛰어나왔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나요? 조금 전에 커다란 자루를 든 남자가 저쪽으로 뛰어가던데요. 도둑은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집주인은 도둑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도둑은 모자 하나만 달랑 든 채 유유히 걸어갔답니다. 도둑은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공원으로 갔답니다. 자, 그럼 훔친 물건들을 꺼내볼까? 그때 마술사가 이렇게 했지? 도둑은 마술사가 한 것과 똑같이 톡톡톡 모자를 3번 두드렸어요. 그러나 모자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까? 톡톡톡 톡톡톡 도둑은 몇 번이고 두드려 보았지만 훔친 물건은커녕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답니다. 도둑은 모자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모자 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지요. 좋아, 내가 직접 들어가 꺼내야겠어. 도둑은 모자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쏙! 도둑은 모자 밑바닥으로 뚝 떨어졌답니다. 모자 안은 아주 깜깜했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도둑이 위를 쳐다보니 밤하늘에 떠있는 달만 조그맣게 보일 뿐이었어요. 아침이 되었는지 한 줄기의 눈부신 햇빛이 모자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얼마 후 아이들의 목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어요. 아, 마술사 아저씨의 모자다. 이상하네. 아저씨의 모자가 왜 이런 곳에 떨어져 있지? 아이들은 모자를 집어 서커스단으로 가지고 갔어요. 얘들아, 고맙구나. 마술사 아저씨는 모자를 건네받고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런 뭔가 들어있군. 마술사는 모자 속을 들여다보고 싱긋 웃었어요. 마술사는 지팡이를 꺼내 톡톡톡 모자를 3번 쳤지요. 그러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들이 휙휙 튀어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도둑이 강아지와 함께 쿵 하고 땅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도둑이 구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도둑은 아픈 엉덩이를 손으로 감싸진 채 새빨개진 얼굴로 도망쳤어요. 마술 모자에 들어간 물건은 마술사 아저씨가 직접 지팡이로 꺼내야만 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페스탈로치. 유럽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뒷골목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지요. 어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때가 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옷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누덕누덕 기워져 있었지요. 게다가 아이들은 모두 맨발이었답니다. 이 아이들은 신발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사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공을 살 돈이 없었답니다. 나 여기 있지. 잡아봐라. 키 큰 남자아이가 밤색 머리에 키 작은 술래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너 거기서. 키 작은 아이의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코 밑에는 누런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골목 안의 아이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외투를 입고 인자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신사입니다. 신사는 골목 입구에 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신사는 아이들 주변에서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한편 그 모습을 경찰관이 수상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잠깐 저 좀 보실까요? 경찰관은 신사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그렇지만 신사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경찰관은 가까이 가서 신사의 어깨를 툭 쳤지요. 조금 전에 뭘 주우신 거죠? 그제야 신사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보더니 빙긋 웃었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사는 경찰관에게 인사를 한 후 다시 아이들이 노는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경찰관은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 주머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 꺼내보시오. 그러자
신사는 외투 주머니를 가볍게 톡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을 속이면 큰 벌을 받는다는 건 아시겠지요? 경찰관은 무서운 얼굴로 신사를 노려보았어요. 아까부터 당신이 뭔가를 주워 주머니에 집어넣는 걸 내가 쭉 지켜봤단 말이오. 경찰관은 신사의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혹시 돈을 주운 거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잖소. 신사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보여드리죠. 하지만 실망하실 텐데요. 신사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과연 무엇이 나왔을까요?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녹슨 못, 유리 조각, 뾰족한 돌과 같은 쓸모없는 물건들이었지요. 경찰관은 신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왜 이런 걸 줍고 다닙니까? 아무데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자 신사는 손으로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모두 맨발입니다. 놀다가 못이나 유리 조각을 밟으면 발에 상처가 날 겁니다. 경찰관은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사를 향해 똑바로 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신사는 경찰관의 경례를 받고서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경찰관은 정중히 사과를 하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지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목과 유리 조각을 주운 사람은 바로 페스탈로치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였답니다.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했고 특히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페스탈로치의 위대한 교육 정신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덕분이었답니다. 젊은이의 숨바꼭질. 어느 착한 젊은이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바닷가를 지나다가 빨간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파닥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불쌍하게도 젊은이는 물고기를 그물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자신의 몸에서 빨간 비늘 한 개를 뽑아주었어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을 꺼내 저를 부르세요. 물고기는 인사를 하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계속 길을 가는데 학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매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었지요. 저리 가지 못해. 젊은이는 나뭇가지를 휘둘러 매를 쫓았습니다. 학은 고마워하며 눈처럼 하얀 깃털 하나를 뽑아주며 말했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부르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오소리 한 마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개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재빨리 오소리를 외투 속에 숨겨 주었답니다. 개들은 젊은이 주위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다가 그냥 가버렸답니다. 외투 속에서 나온 오소리는 자신의 몸에서 가장 색깔이 고운 은색 털 하나를 뽑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꺼내 저를 부르세요. 얼마 후 젊은이는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의 게시판에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지요. 이웃나라의 나쁜 왕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겠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공주를 구하러 이웃나라로 떠났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누군가가 말했지요. 내가 공주님을 구해야지. 젊은이는 이웃나라로 떠났습니다. 나쁜 왕은 깊은 산속의 큰 성에 살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왕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을 풀어주세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랑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 숨바꼭질을요? 그래. 내가 숨으면 내가 술래가 되어 찾는 거다. 내가 널 찾지 못하면 공주를 불어주지. 하지만 너를 찾아냈을 땐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숨바꼭질을 꼭 3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젊은이는 재빨리 빨간 비늘을 꺼내 물고기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빨간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물고기야, 나를 좀 숨겨줘. 알겠습니다.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물고기는 젊은이를 바다 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는 해초가 많은 바위 뒤에 숨겨주었지요. 그러나 나쁜 왕에게는 신비한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환히 볼 수 있는 거울이었지요. 신비한 거울을 들여다본 왕은 곧바로 젊은이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바닷속에 있지. 흐하하하하. 왕의 웃음소리는 젊은이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학을 불렀습니다. 나를 좀 숨겨줘. 학은 젊은이를 등에 태우고 큰 날개를 펼쳐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학은 커다란 구름 속에 젊은이를 숨겨주었어요. 그러나 잠시 후 찾았다. 구름 속에 있구나. 으하하하하. 왕의 목소리가 구름 속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이는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은색 털을 꺼내 오소리를 부른 젊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소리야, 큰일 났어. 이번에도 들키면 나는 죽게 돼. 문제 없어요. 모두 저에게 맡기세요. 오소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요. 오소리는 땅속에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긴 굴이었지요. 젊은이는 오소리를 따라 굴 속 끝까지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왕의 방과 이어져 있었답니다.
저 거울이 있는 탁자 밑에 숨으세요. 젊은이는 오소리가 말하는 대로 탁자 밑에 숨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지. 이 거울만 있으면 모든 걸 찾아낼 수 있거든. 왕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젊은이의 모습이 거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거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지요. 신비한 거울은 세상 어디라도 볼 수 있지만 거울 바로 밑에 있는 것만은 볼 수가 없었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도저히 못 찾겠다. 내가 졌어. 그러자 젊은이가 탁자 밑에서 나왔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니. 내 신비한 거울보다 재주가 좋군. 이렇게 하여 젊은이는 아름다운 공주를 구해내고 나라에서 후한 상을 받았지요. 그리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커다란 호박.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에 호박씨를 뿌렸지요. 며칠 후 밭에 가본 농부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뿌린 씨앗 중에서 단 하나만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싹은 보통 싹보다 크고 싱싱했습니다. 얼마 후 잎이 생기고 노란 꽃 한 송이가 피더니 크고 둥근 호박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나날이 커가는 호박을 바라보며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호박은 세 사람이 양팔을 벌려야 간신히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커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큰 호박을 구경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큰 호박은 생전 처음 보네.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클 거예요. 구경 온 사람들은 호박을 보며 모두 감탄했지요. 농부는 이 귀한 호박을 임금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농부는 2마리의 소가 이끄는 수레에 커다란 호박을 싣고 임금님이 사는 큰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오호, 그 참 신기한 일이군. 임금님은 커다란 호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귀한 선물 고맙네. 임금님은 호박에 대한 보답으로 농부에게 돈과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어요. 농부가 커다란 호박을 임금님께 드렸더니 임금님이 후하게 상을 내렸다고 말입니다. 한편 뒷마을에 욕심꾸러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욕심꾸러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좋아, 나도 임금님께 뭔가를 드리고 큰 상을 받아야지. 욕심꾸러기는 돈과 값비싼 천, 금으로 만든 장식품을 가장 아끼는 말 위에 가득 싣고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임금님은
욕심꾸러기가 준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답례로 상을 주어야 할 텐데. 아, 그렇군. 그걸 주면 되겠군. 임금님은 농부에게서 받은 호박을 욕심꾸러기에게 주었습니다. 욕심꾸러기 부자는 크고 무거운 호박을 끈으로 묶어 땀을 뻘뻘 흘리며 끌고 갔답니다.